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향후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연준 결과가 완화적이었다면서 국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 상환이 어려운 고위험군 가구의 채무 상환 능력도 더 악화됐습니다. 지난해 군산공장을 폐쇄한 한국GM이 이번엔 본사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노조의 투표 결과는 오늘 오후 나올 예정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소유권이 명의자와 실소유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오늘 대법원이 판결합니다. 기존 판례와 달리 명의자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간밤에 열렸던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예상대로 완화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김 기자, 이주열 총재가 FOMC 정례회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내놨어요. 네, 이주열 총재는 오늘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FOMC 회의 결과는 예상대로 완화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FOMC 위원들 중 거의 절반이 0.5%포인트 인하 견해를 낸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FOMC 위원 17명 가운데 8명이 연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 중 7명은 두 차례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총재는 한해는 연준의 방향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되 기계적으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높아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발표문 곳곳에서도 이 같은 신호를 엿볼 수 있다고요? 네, 연준은 통화정책 발표문에 지난 1월부터 인내심이라는 표현을 꾸준히 넣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이 표현을 성명서에 넣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 의도를 더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견조한 확장 대신 완만한 증가라는 문구를 넣었고 또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미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비춰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성장세와 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속적인 역류 흐름을 의식하고 있다며 많은 FOMC 참석자들이 더욱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근거가 강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은 다음 달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분석한 금융안정 보고서라는 걸 내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가계는 소득 대비 빚이 1.6배에 달했고 기업은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곳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박 기자, 우선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고 있는데 소득에 비해서 가계빚이 여전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이자와 세금 등을 뗀 이 가처분 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 1분기 기준으로 158.1%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 등을 제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라면 160만 원에 달하는 돈이 빚이라는 건데요. 이 수치가 지난해 1분기 156.2%에서 1년 새에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소득보다 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겁니다. 이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올 1분기 기준으로 48.1%로 지난해 1분기보다 2.1% 상승했습니다. 네, 자영업 대출 쪽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동안 자영업 대출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 정부의 대출 규제로 최근 들어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이 상대적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이 도소매업 쪽의 소득 대비 대출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이 비중이 2017년 말 239.4%였는데 지난해 말 294.4%로 대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3배 가까이가 대출로 잡혀 있는 셈입니다.
특히 숙박 음식업의 소득 대비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222.1%에서 255.3%로 큰 폭으로 올라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기업들 상황도 짚어보죠. 영업해서 번 돈으로는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 낼 여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개념이 바로 이자 보상 배율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 감사 공시 2만 1천여 개 기업의 이 평균 이자 보상 배율이 5.9로 1년 전 6.3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 그러니까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지난해 32.1%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기업 10곳 중에서 3곳꼴로 이익을 거둬서 이자도 못 내고 있다는 건데,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했지만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자 물가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국제유가 반등으로 공산품이 전월 대비 0.2% 올랐지만 농림수산품이 같은 기간 2.3% 하락해 유가 상승 영향을 상쇄했습니다. 한국GM이 일부 사무직에 대해서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확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생산직 중심의 한국GM 노조는 오늘 파업 찬반 투표를 마치고 파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석입니다. 권 기자, 한국GM이 일부 사무직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요. 희망퇴직 접수는 현재 완료가 된 겁니까? 한국GM은 일부 사무직을 대상으로 지난주 화요일부터 희망퇴직 접수를 받기 시작해 어제 마감했습니다. 내수영업과 서비스, 마케팅 부분 200여 명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네, 한국GM이 이렇게 사무직에 대해서 희망퇴직에 나선 이유는 뭡니까? 한국GM은 최대 17만 대였던 내수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 쪽에선 구조조정이 전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GM은 인천 부품 물류센터에서 받았던 희망퇴직 접수를 세종과 창원센터로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한국GM이 희망퇴직 등에 쓰기 위해 1,000억 원 가량의 비용을 쌓아놓은 상황이라 추가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GM 노조는 이 파업을 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있는 거죠. 네, 한국GM 노조는 어제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재기행위 찬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투표는 잠시 뒤인 오후 1시에 마감되고 곧 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교섭장 교체 요구 등으로 임금 단체 협약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쟁의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찬성률이 과반을 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됩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인사평가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삼성이 최근 비상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직원의 전문성을 높여서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윤 기자, 삼성전자의 하반기 인사평가제도 개편,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바뀌는 겁니까? 네, 삼성전자는 역량 진단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기존 다면 진단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역량 진단제는 직원 개개인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직원 스스로 전문성을 진단하면 부서장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역량 향상을 위한 평가와 소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부하 직원들이 부서장의 리더십과 역량을 평가하는 다면 진단 제도가 회사 전체로 확대됩니다. 네, 이런 제도 도입하는 배경은 뭡니까?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발표한 창의적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인사체계 개편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삼성전자는 직급체계 개편과 수평적인 호칭을 실시했고 지난해에는 글로벌 표준 직무체계를 도입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러한 인사평가 개편이 삼성전자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잇따라 비상경영을 선언하는 가운데 조직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새 인사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좀 더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정보기술 산업과 반도체 불황 등을 타개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검찰 수사 등으로 뒤숭숭한 조직 내부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정부가 LG화학의 배터리 기술 수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두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전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최 기자, 정부가 LG화학의 배터리 기술 수출 요청을 승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LG화학의 배터리 국가 핵심 기술 수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현행법상 국가 핵심 기술은 국외 유출 시 산업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산업부 승인이 양사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이번 기술 수출 승인에 따라 LG화학은 기술 유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말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유출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근거도 없는 아니면 말고식 소송의 전형이라며 국내에서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정부 승인에 따라 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전이 격화되면서 보다 세밀한 자료를 제출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의식해 LG화학 측은 정부의 추후 점검까지 받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산업부도 LG화학이 보안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에서는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정 기자, 이광구 전 행장에 대한 2심 선고 결과부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이광구 전 행장에 대한 채용비리 재판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모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이 전 행장과 공모에 업무방해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인사부장 홍모 씨는 벌금 2천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 행장이 받은 혐의는 뭡니까?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우리은행 공개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번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전 행장과 실무진들이 인사 청탁자들과 은행 내부 친인척들의 명부를 만들었고 명단에 있는 지원자들이 서류 전형이나 면접을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합격시킨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보험 들 때 보장 내용은 같은데도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저렴하다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 하겠죠. 요즘 이렇게 저렴한 보험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보험료가 싼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왜 그런지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금융감독원입니다. 임 기자, 보장은 같은데 보험료가 70%나 싸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은 한데요. 대신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는 환급금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보험 상품에는 저해지 환급금, 그다음에 무해지 환급금 상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해지 상품은 계약을 해지했을 때 받는 환급금이 일반 보험 상품의 절반이고요. 무해지 상품은 환급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품을 얘기합니다. 이런 상품들이 일반 보험과 비교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싼 겁니까? 꽤 싼데요.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40세 남성이 20년간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보면 일반 보험 상품은 한 달에 26만 5천 원 정도를 내거든요. 근데 저해지 환급금 상품, 즉 50%만 환급받는 상품은 이보다 10% 정도 낮은 23만 9천 원을 내게 되고요. 환급금을 한 푼도 못 받는 무해지 상품 같은 경우는 월에 20만 원 정도만 내니까 일반 상품보다 20%가 넘게 저렴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건에 따라서는 보장이 같은데도 최대 70%까지 보험료가 저렴하실 수 있다는 게 감독원의 설명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해지를 안 한다고 하면 이런 상품이 여전히 훨씬 유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보험 상품에 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현실이 좀 그렇지 않은 게요. 보험 계약 해지율이 연 평균 한 4%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10년이 지났을 때 계약 유지율은 66%, 20년이 지났을 때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44%, 즉 절반이 안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 보험을 해지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계약을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예를 들어 종신상 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같은 이런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나중에 환급금 문제 때문에 속상하시지 않을 거다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SBS MBC 임종인입니다. 올해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47명으로 지난해보다 10% 줄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보행 중 사망이 38%로 가장 많아 정부는 도심 제한 속도 하향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은 국내 시총 1위 엔터테인먼트사인 SM의 행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SM의 3대 주주인 KB자산운용이 주주 서한을 통해서 회사 측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고 이 답변 제출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SM이 어떤 답변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KB자산운용의 압박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오늘 우선 오전 상황을 보면 SM이 KB자산운용이 요구한 답변을 제출을 했습니까? 아직까지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은 지난 5일 KB자산운용에서 받은 주주 서한에 대한 답변을 오늘까지 밝히기로 했는데요. KB자산운용이 SM에 보낸 서한은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를 합병하고 당기 순이익에서 30%를 주주와 나누며 연예 기획과 무관한 사업을 정리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SM이 시한 내에 답변을 예고한 것은 지배 경영 구조 개선에 대한 공론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되는데요. 상장 회사가 주주 제안에 반응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 소액 주주와 외국인 기관 지분이 많은 회사 특성상 주주와 단절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투자 유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SM이 KB운용의 제안을 수용할까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일단 SM 측은 KB운용이 제안한 주주 가치 증대에 대해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정 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SM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에 따라 KB운용이 향후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KB운용이 SM 지분율을 더 늘려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KB운용은 SM의 주주 서한을 띄운 지난 5일 지분율을 6.6%에서 7.59%로 늘렸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다면 원주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오늘 대법원이 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기존 판례가 뒤집힌다면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김 기자, 차명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을 차명부동산이라 하는데요. 문중의 토지를 문중 대표 이름으로 또는 종교단체 땅을 단체 대표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차명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실소유주에게 있는지에 대해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988년 A씨가 농지를 사면서 등기부엔 B씨 이름으로 땅을 등록하면서 시작됐는데요. 2012년 A씨의 상속인인 부인이 해당 농지가 원래 남편 소유였으니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의 부인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A씨의 부인이 B씨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오늘 판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1심과 2심에서는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따라 이 차명부동산의 실소유주, 즉 A씨의 소유권을 인정했는데요. 기존 판례는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차명부동산을 인정해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투기나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 이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실소유주가 아닌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주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법원은 앞서 지난 2월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만약 오늘 대법원이 실소유주가 아닌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면 기존 판례가 바뀌는 만큼
명의신탁의 소유권을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입니다. 아파트 품질을 개선하고 하자 예방과 또 입주민 권리가 강화되는 내용의 정부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부실 시공 문제가 끊이지 않자 공정과 사전 점검, 그리고 입주 후 처리까지 단계별로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박 기자, 아파트 입주 전에 하자 점검이 대폭 강화된다고요? 네,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건물이 지어진 후 입주 사전 점검도 엄격히 실시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부실 시공에 관한 현장 점검이 진행될 때 주요 구조부만 점검됐지만 앞으로는 마감 공정단지까지 점검될 예정입니다. 입주 일정에 쫓겨 날림으로 마무리하는 걸 막겠다는 건데요. 특히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진행해온 입주자 사전 방문 제도는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입주민들이 방문 시 하자 점검표에 기록한 주요 결함들을 반드시 입주 전까지 고쳐야만 하는데요.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 점검단도 도입해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한 사전 점검이 대폭 강화됩니다. 네, 더불어서 입주 후의 하자 처리도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이 세분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입주민들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자 판정 기준이 마련됩니다. 모호했던 판정 기준을 보다 구체적, 세부적으로 규정해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하자의 경중이나 보수 기간, 비용 등과 관련해서도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석재나 지하주차장 시공 불량, 단지 내 도로 하자 등은 판정 기준에서 하자 범위에 들어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기준 범위를 넓히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하자심사위원회의 결정만으로도 신속한 처리가 가능토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다음 달 열리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를 요청할 예정인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얼마 전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놓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용 소카 대표가 설전을 벌였었죠. 이번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범위를 놓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내용 오갔는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정부 관료와 기업인이 또 맞붙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엊그제 네이버 창업자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의 발언 내용인데요. 이 책임자는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고민을 하기에도 벅찬데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묻는 건 너무 큰 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산업 규제와 기존 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농업과 트랙터에 비유하며 트랙터 회사의 농민 일자리를 책임지라는 건 과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5조 원과 10조 원 규모 회사가 크다고 규제하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냐면서 기업과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반드시 글로벌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산업정책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사회안전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포용사회라는 전제 조건을 형성하는데 혁신 사업가들이 함께해 주기를, 아니 선도해 주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공교롭게도 기업인과 경제장관 간의 공방이 재현된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김상조 위원장이 사실 이혜진 창업자에게 쓴소리를 던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김 위원장은 취임 첫 해인 지난 2017년에도 이 투자 책임자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네이버 정도의 기업이 됐으면 미래를 보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 당시 전 네이버 의장이었던 이 투자 책임자를 향해서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최고 경영자처럼 우리 사회에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소폭 올랐고 국내 증시 역시 현재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 오르며 2126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량 오르며 72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오롱 생명과학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이 연기됐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생명과학이 4.1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LG화학이 배터리 기술 수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동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이 0.29%, SK이노베이션이 0.31%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넥신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툴젠과 합병을 하면서 차세대 면역항암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3.6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